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이 다가왔다. 어머니는 아들 옆에 서려 했지만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사진에서 빠져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집안 사진이라서요. 어머니는 시골 장사꾼이라는 이유로 하객들 앞에서 구박을 당하며 창피를 겪었다. 그러나 그녀는 복수를 계획했고 곧 며느리와 그녀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누가 진짜 정체인지,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야기는 박미라는 여성의 삶에서 가장 아프면서도 통쾌했던 날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그녀는 이미 30년 동안 시골 장터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왔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밭에서 배추와 무, 상추를 캐고 손질한 후 장터로 나갔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늘 흙이 끼어 있었고 손등은 거칠어 남의 옷을 만지면 올이 나갈까 걱정될 정도였다. 그렇게 하루 종일 채소를 팔아번 돈으로 혼자 아들을 키웠다. 남편은 아들 도훈이가 10살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어린 도훈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다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말은 박미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장터에 나가며 꿋꿋이 일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져도 무릎이 아파 밤에 잠을 잘 수 없더라도 그녀는 단지 아들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다행히 도훈이는 공부를 잘했고 서울의 명문 대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대기업 부장이 되었다. 박미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결혼식 때 입을 옷이 없었던 것이다. 옷장을 뒤져도 남에게 보여줄 만한 옷이 한 벌도 없었다. 그녀는 늘 작업복이나 편한 옷만 입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백화점에서 옷을 봤지만 가격표를 보고 놀랐다. 정장 한 벌에 몇십만 원씩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혹시라도 아들을 창피하게 만들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결혼식 전날 밤 박미는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둔 서류였다. 토지 등기부, 은행 통장, 투자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남겨준 작은 땅과 30년 동안 자신이 모아온 돈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도훈이조차도 몰랐다. 박미는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돈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었다. 그것이 그녀의 철학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박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제일 좋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일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기에 주눅 들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머리와 옷차림을 다듬고 마음속으로 오늘만큼은 당당하자고 다짐했다. 아들을 여기까지 키운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결혼식장이 있는 서울 최고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광경에 압도되었다.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녀가 평생 가본 곳 중 가장 화려한 곳이었다. 입구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본 박미는 그 장면이 마치 꿈만 같다고 느꼈다. 입구에 선 순간 그녀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현실 같지 않은 장면이었다. 그녀의 아들 도훈이 이런 화려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다니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옷차림이었다. 다른 하객들은 모두 명품 의상을 입고 보석까지 반짝였지만 그녀만 동네 옷가게에서 산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그녀에게 신랑의 어머니인지 묻더니 친절하게 신부 대기실로 안내했다.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며느리 서연은 정말 아름다웠다. 하얀 웨딩드레스에 곱게 화장한 모습은 마치 공주 같았다. 하지만 서연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서연이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표정은 다소 어색했다. 미소는 지었지만 눈빛에는 웃음이 없었다. 그녀가 서연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자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중에야 그 여성이 서연의 어머니임을 알게 되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말은 정중하게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살짝 찌푸린 눈살로 그녀의 옷차림을 평가하는 듯 보였다. 하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서연 측 하객들이었고 그 집안이 큰 사업을 하고 있어 관련 인사들이 많았다. 장 회장님, 따님의 결혼식이라며 성대하게 한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알고 보니 장 회장은 서연의 아버지였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도훈이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키운 아들이 이렇게 멋있게 성장하다니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객들의 감탄사도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러나 사진 촬영 시간이 다가오자 문제가 발생했다. 가족들과 함께 찍는 사진에서 그녀는 도훈 옆에 서려 했지만 서연이 다가와 구도상 다른 자리에 서 달라며 그녀를 구석으로 밀어냈다. 서연은 자기 부모님을 중앙에 세웠고 그녀는 맨 구석에 서게 되었다. 사진 작가가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서연은 손을 들어 그녀에게 사진에서 빠져달라고 작은 목소리로 요청했다. 우리 집안 사진이라는 말에 그녀는 머리가 하얘졌다. 서연은 그녀가 있으면 어색할 것이라며 이해를 부탁했다. 주변 하객들은 웅성거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훈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다가와 서연에게 엄마도 가족이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속삭이듯 우리 집안 체면이 있다며 그녀에게 들리게 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결국 그녀는 사진에서 빠져야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구석으로 물러나야 했다. 식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들의 결혼식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하루 종일 울었다. 30년 동안 아들 하나 잘 키우기 위해 고생했지만 결국 이런 대우를 받다니 너무나 서러웠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옷이 초라해서?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동네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슈퍼에서 옆 동네 아줌마에게서 아들 결혼식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해명하려 해도 이미 통제할 수 없었다. 장터에 나가면 다른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아들이 출세했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동정과 구경거리 취급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이 출세했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나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구경거리 취급하는 느낌이 있었다. 가장 힘든 점은 도훈이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간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안부 인사 정도는 할 법했는데 도훈이와 도훈이는 그러지 않았다. 도훈이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을까 하며 혼자 중얼거리면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계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순자가 찾아왔다. 순자는 어머니보다 2살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다. 말은 많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순자는 그냥 있을 거냐며 화를 냈다. 얼마나 고생해서 그 아들을 키웠는데 고장 난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도훈이 새 가정이 중요하니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지만 순자는 더 흥분했다. 며느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어머니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순자는 어머니에게 내가 누군지 그 사람들이 알기나 하냐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그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며칠 후 도훈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연락을 했다. 미안하다며 여행 때문에 연락을 못했다고 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아들이 행복해하는 게 느껴져 어머니는 더 마음이 아팠다. 도훈이는 결혼식 때 서연이가 긴장했던 것 같다며 나중에 따로 식사하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새 가정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정중히 거절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또 눈물을 흘렸다. 이게 바로 자신이 바라던 아들의 행복인가 싶었다.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또 발생했다. 일주일 후 도훈이가 서연이와 함께 집에 왔는데 서연이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했다. 앞으로는 바쁘니까 미리 연락하지 않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훈이 회사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서연이가 웃으면서 한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차가웠다. 어머니가 당황해서 묻자 서연이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체면을 고려해야 하고 도훈이 승진도 앞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 순간 도훈이는 서연이를 말렸지만 상처는 깊게 남았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그 이후로 연락은 거의 끊겼다. 도훈이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해도 짧게 대화하고 끊었다.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없었다. 어느 날 밤 오래된 서류철을 다시 꺼내 남편이 남긴 것들과 자신이 평생 모아온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혼잣말을 하며 한 장에 적힌 증권회사 담당자 번호를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순자의 말이 맞았다. 이제 어머니가 누군지 그 사람들도 알 때가 된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순자가 불이 나게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큰일이 났다고 했다. 신문을 펼쳐 경제면을 가리키며 장 그룹 주요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여줬다. 그동안 회사를 지탱했던 주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순자가 더 자세히 설명했다. 중요한 점은 지금 회사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익명으로 주식을 산 누군가가 이제 결정권을 쥐고 있으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회사가 살 수도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 사람의 존재에 따라 회사가 살 수도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자는 지금 장 회장이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흥미롭게 이야기했지만 박미희는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그날 오후 증권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준비가 다 되었다며 언제 진행할지 물어왔다. 박미희는 내일 오후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큰 규모의 거래라 걱정하는 담당자에게 이미 마음먹은 일이라 괜찮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시골 장터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다.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소박한 옷차림. 하지만 거울 속 이 여자가 사실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다음날 아침 도훈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의 아버지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손을 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서연은 하루 종일 울고 있었고 아버지가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박미희는 처음으로 며느리 서연이 약해진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 도도하던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래도 박미희는 다 잘 될 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도훈은 이런 일로 또 연락드리게 되어 미안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오후 박미희는 증권회사로 향했다. 담당자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다. 장그룹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어 이미 최대 주주라는 사실이었다. 박미희는 도장을 찍으며 진행을 지시했다. 담당자가 공개되면 엄청난 관심을 받을 것이라 걱정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상황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미희는 순자에게 내일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내일 밝혀질 것이었기 때문이다. 잠자리에 들면서 그녀는 결혼식 날 구리옥 동네에 퍼진 소문과 아들조차 연락할 수 없게 만든 그 며느리를 떠올렸다. 이제 누가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닌지 모두 알게 될 터였다. 다음날 아침 경제 뉴스 속보가 나왔다. 뉴스 앵커는 놀란 표정으로 30년간 시골 장터에서 장사를 해온 박미애 씨가 장그룹의 최대 주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땅과 장사로 모은 돈을 투자해 현재 수백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집에서 뉴스를 본 박미희는 신기함을 느꼈다. 뉴스에 자신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핸드폰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도훈을 비롯한 온갖 사람들의 전화였다. 첫 번째 전화는 도훈이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뉴스에서 그녀가 나온 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박미희는 담담하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장 그룹 최대 주주이며 장인보다 지분이 많다고 말하자 도훈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지금까지 숨겼냐는 질문에 숨길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했다. 두 번째 전화는 순자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흥분했고 박미희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자 더 흥분했다. 순자는 박미희가 장 그룹의 유명 주주라며 진짜 돈이 많은 것인지 물었다. 박미희가 그렇다고 답하자 순자는 왜 지금까지 장터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는지 미쳤냐고 했다. 박미희는 그제야 순자가 이해한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돈을 알게 되면 변하기 마련이었다. 세 번째 전화는 예상대로 서연이었다. 세 번째 전화는 예상대로 서연에게서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도도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지금은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뉴스를 봤냐며 자신이 아버지 회사의 주주라는 게 맞냐고 물었다. 상대방은 태연하게 맞다고 대답했다. 서연은 몰랐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만약 알았다면 상황이 달라졌겠냐고 물어보자 서연은 그런 게 아니라고 답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상대방은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싫어해서 숨기고 살았다고 했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오후에는 장 회장 본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결혼식 때 무시하던 그 거만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지금은 완전히 굽실거리고 있었다. 장 회장은 시간이 되면 한번 뵙고 싶다며 급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하라고 하자 장 회장은 전화로는 곤란하다며 절박함이 느껴졌다. 아마 회사 일 때문에 무엇인가 부탁하려는 것 같았다. 상대방은 내일 오후 자주 가는 카페로 오라고 했다. 장 회장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답했고 상대방은 결혼식 때는 장사꾼이라며 무시하던 그가 이제는 어디든지 오겠다고 하니 놀라움을 느꼈다. 저녁에 도훈이 집에 왔다. 혼자였다. 들어오자마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그동안 상대방을 몰라봤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도훈이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지만 서연이가 한 일에 대해서 도훈은 울먹이며 미안해했다. 상대방은 다 지난 일이라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다. 서연과 장 회장이 했던 일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훈이 회사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상대방은 내일 장 회장과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 도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상대방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내일 장 회장을 만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결혼식 날의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혼자 이제 진짜 재미있어지겠다고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오후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다. 동네의 작은 카페였고 상대방이 가끔 혼자 커피를 마시러 오는 곳이었다. 장 회장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많이 어두웠다. 장 회장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고 결혼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상대방이 자리에 앉아 장 회장도 따라 앉았지만 앉는 자세가 어딘가 어색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런 듯했다. 커피를 권했지만 장 회장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했다. 상대방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는지 물었다. 장 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회사 일 때문에 할 말이 있다며 최대 주주로 있는 상대방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느냐는 뜻이 무엇이냐고 묻자 경영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답했다. 상대방이 솔직히 말하라며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니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묻자 장 회장은 얼굴이 빨개졌다. 갑자기 상대방이 결혼식 때 어떻게 보았냐고 묻자 장 회장은 당황하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무엇을 잘못 생각했냐고 묻자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상대방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었다. 돈이 없는 줄 알았으니까 무시한 거냐, 배운 게 없는 줄 알았으니까냐, 시골에서 채소 파는 게 창피했냐고 계속 질문하자 장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상대방은 돈이 많아져도 여전히 시골에서 채소를 파는 사람이라고 하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장 회장은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상대방은 사과는 자신에게 할 것이 아니라 결혼식 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하객들이 결혼식 때 상대방이 당한 일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결혼식 때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당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다. 하객들 앞에서 사진에서 빼달라는 요청과 그녀를 구석으로 밀어낸 일 모두였다. 장 회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 일들을 인정하냐고 묻자 그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그때 왜 그랬냐고 묻자 체면을 너무 중시했다고 하며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계속 무슨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냐고 추궁하자 장 회장은 완전히 위축되었다. 그는 가문의 격을 생각했다고 했다. 시골에서 채소를 파는 사람이 격이 낮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며 급히 손사래를 쳤다. 그럼 무슨 뜻이냐고 그녀가 어떤 사람이라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말하며 남을 속이거나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격이 낮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장 회장은 한참 말을 못하다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너무 교만했으며 돈과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제야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고 하며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이 깨달았다고 했다. 무엇을 깨달았냐고 묻자 진정한 힘이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많이 작아져 있었다. 그녀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회사 일도 그 밖의 일들도 마찬가지였다. 당 회장은 간절한 표정으로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먼저 서연과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그 아이도 그때 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야 했다. 회사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카페를 나서면서 그녀는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 도훈과 서연이 함께 집에 왔다. 서연이는 결혼 후 처음으로 집에 온 것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도도한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앉으라고 했지만 서연이는 어디 앉을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도훈이 아내를 자리에 앉혔다. 서연이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결혼식 때 자신이 너무 실례했다며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에서 빠져달라고 한 일과 그 전에 무시한 것도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가 왜 그랬냐고 담담하게 묻자 서연이는 한참 말을 못했다. 자신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다는 의미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조금 실망했다. 자신은 시골에서 채소 파는 아줌마라 대단한 게 무엇이 있겠냐고 했다.